인사드리겠습니다. 지대학원에서 원장 맡고 있는 강형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오늘은 초등학생 이제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을 모시고요. 제 지대학원에서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어떤 걸 목표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 영어 공부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켜주셔야 돼요라고 하는 로드맵과 방법을 제가 좀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 목표를 가지고 대치베스트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업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원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한테는 입시를 미리 준비하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입시를 완성하는 목표로 영어를 좀 입시에서 성공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 학원입니다. 이제 저희가 대치베스트 학원 초등학교 친구들 어떻게 수업합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먼저 아이들이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정말 재미나게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영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재밌게 수업을 하고 발표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표현하고 나의 하루를 소개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재미를 느끼거든요. 이제 그렇게 학습을 했다면 저희 학원에서는 이 방법은 아닙니다. 대치베스트 학원의 영어 수업은 재미있는 수업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그 성취감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수업이지 그것이 진정한 학습이고 저희 입시 일개입니다. 네, 저희 대치베스트 학원에서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첫 번째 해주는 것이 목표 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독해는 문법은 GNPS라는 걸 통해서 또 저희가 정기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매번에 뭐 패스트 리딩을 몇 개 맞았는지라는 그런 약간의 숫자적인 걸 계속 주면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친구 반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 개수를 가지고 80개, 2주 동안 85개, 2주 후에 90개. 이제 저희 목표는 예비중학교 1학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에 단어 100개를 암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을 하나씩 가고 있고요. 이 친구들 저랑 처음 수업했을 때 독해 지문 3개 하던 거 4개로 늘리는 거, 그다음에 패스트 리딩을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거 이제 조금씩 늘리는 거죠. 이제 아이들에게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봐봐 이제 다음 주부터는 90개야. 3주 후에는 100개가 될 거야. 라고 이제 목표를 제시해 주고 아이들이 힘들어요 막 하지만 해내거든요. 첫 시간에 단어 개수가 늘었을 때는 제시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 늘어납니다. 그런데 한 두 주 이렇게 지나면 이제 또 줄어들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적응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목표를 제시해주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것을 이루어가면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와 좌절감인데요. 이제 간혹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좌절감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안쓰럽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 부분은 잠시 참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블로그에 지난주에 이제 포스팅을 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보통 학습에서는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학습의 동기가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 스트레스를 적당하게 주고요. 또 스트레스를 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 개수를 5개 늘렸거든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5개 뭐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크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처음에 80개가 85개가 된 순간에 제시가 딱 걸리면 이제 좌절감을 느끼죠. 난 85개까지는 안 되나 봐. 근데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이제 제가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워. 그리고 개수가 늘어나면 나눠서 반복해서 여러 번 찢어서 보는 거야. 라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단어 하나만 해도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해 질문이 한 4개 정도 되면 하나는 그냥 읽고 문제 위주로 푸는 거. 두 번째는 주제만 생각하면서 푸는 거. 세 번째는 단어까지 자세하게 찾는 것들 아이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런 루트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걸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성취감을 느끼는 거고요. 네, 스트레스랑 좌절을 넘어서서 목표를 달성해 봐야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은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아이가 점수를 몇 점 받았다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아이들에게 키워주는 게 저희 초등의 목표입니다.
이 스트레스랑 좌절감이라고 하는 걸 저희는 많이 줍니다. 하지만 아이가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 같으면 네, 바로 조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반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이 친구들이 정기평가나 입학시험을 봤을 때 점수 차이가 그닥 나지 않는 같은 레벨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이 학습하는 능력은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훈련을 거쳤냐는 거죠. 당장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친구는 그렇게 같이 따라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감당 수준을 넘어선 친구들도 한두 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좀 줄여주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이 과정이 있어야 아이들의 학습이 되고 아이들의 인식이 발달하는구나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영어라고 하는 제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입시영어가 뭐지? 라고 제일 궁금해 하실 건데요. 저희 입시영어에서는요. 정확성이 목표입니다. 제가 영어 내신을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요. 선생님 이것도 답이 되지 않아요. 왜?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이러저러해서 답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도 썼는데 저 이렇게 썼는데요. 네가 썼었지만 라이팅에 네가 그런 문장을 썼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선생님이 커렉션을 안 해주신 것 뿐이지 의사소통은 되니까 정확한 문장은 실은 아니란다 라고 하는 걸 설득시키는 게 실은 되게 힘듭니다. 아이들이 엄청 고집을 피우거든요. 즉 이제는 그 정확성을 심어주셔야 하는 게임입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똘똘한 친구들은 4학년 후반부터는 저 부분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제 저 부분이 들어가는 순간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제가 저희 조카가 한 명 있는데요. 제 조카가 이 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로 하는 게 편한 친구입니다. 한국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말만 합니다. 글씨는 겨우 흉내내고요. 이 친구가 6살, 지금 만 7살이거든요. 한국어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 말을 해서 제가 한국인 한빛이라서 한빛아 있잖아. 그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되게 친절하게 수정을 해줬더니 으아 하고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옆에서 제 동생이 아닌데 언니 아무 말 하지 마. 그때 느꼈어요. 나 되게 친절하게 말했는데 한빛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본인이 뭔가 틀렸다라는 그 인지에 와 저 아이가 저렇게 대성통곡을 하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구나. 저는 그때 배웠는데요. 정확성이. 근데 저 부분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엄청 스트레스 받고요. 이 정확성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할 때 아이들이 선생님 왜 재미없어요? 저는 이런 공부 특히 이제 내신 때 그래요. 저는 이런 영어 재미없어요. 라고. 왜 재미없냐면 네가 틀렸다고 하니까 재미없어요. 두 번째 왜 화를 내세요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나 화낸 게 아니라 너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요 왜 자꾸 화를 내세요라고 하잖아요. 나 화내고 진짜 아니잖아. 이제 그냥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너 틀렸어 라고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걸 빨리 가르쳐 주셔야 돼요. 4학년 후반, 5학년 6학년 때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테스트를 통해서 영어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갑니다. 모든 영어는 테스트입니다. 너가 원어민하고 얼마나 화기애애하게 재미있게 말을 해. 막 농담을 던지고 막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 얼마나 잘해 라고 하는 거 어느 누구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가 나중에 사회인이 됐을 때도 그 아이의 영어 실력은 라이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테스트다 생각해 주시면 이걸 정확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시를 해야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보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중학교 입학하면 저희 아이들의 중등 내신, 고등 내신, 그리고 수능이라는 간단한 3가지 시험만 보면 됩니다. 저 가운데 아이들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말하기와 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이들이 챗GPT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뭐라고 선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써주세요라는 선생님도 계신다고 하셔가지고요.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내신은 그 수행평가는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랬을 때 저 3가지 시험에서 아이들이 평가받는 역량을 조금 더 표현을 보았는데요. 독해, 문법, 듣기, 말하기, 쓰기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저 부분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좀 자세히
드릴게요. 중학교 내신에서는요 단어 시험 문제, 그러니까 단어에 관련된 문제들. 근데 저 단어는 품사로 나와요. 근데 요즘 친구들이 품사를 잘 구별을 못해요. 아이들의 언어가 아주 짧아지면서 명사, 형용사, 한국어에서조차도 그런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보시면 아이들이 단어를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걸 문장으로 만들기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이들이 이제 품사를 되게 많이 어려워합니다. 암기하면 되지라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게 어렵더라고요. 중학교 영어 내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것이 문법입니다. 저 문법 문제를 막 꼬아서 너무 어렵게 많이 출제들을 하세요. 굳이 이렇게까지 고등어법으로 연결이 굳이 안 되는데도 필요 없는데 라이팅할 때 그런 문제를 많이 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시험이니까 맞춰야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또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교과서의 독해입니다. 교과서 독해인데 제가 이번에 이제 대명중학교 친구들이에요. 추가 지문이 나왔는데 지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니어처 피규어라고 하는 예전에 저 이렇게 프라모델 같은 걸 색칠해서 그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진을 올렸다라는 이제 그 사진을 다시 대명사를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탄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이 대명사가 나머지 대명사들은 그 미니어처 피규어를 가리키는 거였고요. 얘만 이제 사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시키는데 이해를 못해요. 많은 아이들이요. 그게 그거래요. 사진도 얘잖아요. 내상물은 똑같을 수 있지. 하지만 얘가 말하는 건 사진이고 이거는 피규어잖아. 했더니 지금 화가 난 거지. 이러면 화를 내네요. 이거잖아 라고 하는데 왜 다르냐는 거예요. 같잖아요. 이러면 2학년 친구 중학교는 달라. 와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냥 외워. 자 이거는 내가 이번 내신에 너랑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근데 그런 친구가 꽤 많아. 선생님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달라요? 와 저 이게 내가 아이들의 언어를 이해를 못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논리적으로 독해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독해를 할 때 초등학교 친구들은 그냥 리터처 책을 보면서 쑥 넘기잖아요. 그게 그거잖아요. 물론 저희가 이건 이제 즐거운 읽기인데요. 리터처는 그건 그냥 그렇게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파고 막 문법을 하고 단어를 찾으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읽기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시험을 봐야 되는 논리적 비문학 독해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초등학교 때 빨리 가르쳐주세요. 이게 중학교에 가면 굳어져서 정말 안 고쳐지더라고요. 고등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보는 시험은요. 단어는 이제 중학교 때는 그래도 감사한 게 영영 단어의 그 미닝들만 30개, 40개씩 한 과에 줍니다. 그럼 보통 맞으면 80개, 뭐 120개 정도 되는 영영 미닝을 외우면 그 안에서 시험이 나와서 아이들이 맞출 수가 있어요. 외우기만 하면요. 고등은 영영 미닝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영 미닝, 저 본문에 있는 이제 지금 영영 미닝 한 5개 이렇게 늘어놓고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단어가 본문에 없는 것을 하나 고르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지문이 엄청 길어요. 20글에 찾기죠. 이 미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얘를 찾아가는 게 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중학교 때 선행이 안 된 친구들은요. 이 문제를 항상 틀려요. 영영 미닝을 해석하는 것도 속도가 느리고요. 눈이 독해 지문에서 이렇게 막 찾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겨요. 저는 예전에 제가 저도 학생 때 토플 공부할 때 한 선생님이 되게 유명한 독해 선생님이셨는데요. 연습으로 빨리 읽는 연습을 시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문을 긴 걸 주고요. 단어 하나를 부르세요. 예를 들어서 정관사 더 몇 개가 찾아. 이런 초시계를 잽니다. 미친 듯이 찾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빨리 읽을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그 부분이 안 돼 있으면, 근데 빨리만 읽으면 안 되고 정확히 읽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고등에 가서 저는 독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법이 아무리 탄탄할지라도 지문을 읽어내지 못하면 어법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 독해 시켜줘야 돼요. 문제는 중학교 내신만 목표로 한다. 이 시험에 그렇다면 독해는 안 됩니다. 너무 쉬워요, 교과서.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은 학원에서 아니면 정말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든지 이 부분이 가장 붙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법은 이 대치동 근처에서 학교에서 하는 내신 문법
그 부분을 목표로만 삼아도 실은 문법은 거의 완성은 됩니다. 그런데 독해는 이제 갭이 너무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면 수능 지문, 수능 모의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수능 지문 독해를 하는데 수능 지문 어렵습니다. 이번 수능도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아요. 20번대에서도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 있었고요. 이번 수능 지문에 셀카가 나왔어요. 셀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지문이 나왔는데 아이들은 그걸 이기시 문제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푼 친구들이. 그렇게 수능 지문도 아이들의 이제 주제도 점점 더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많은 읽기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힘든 거죠. 고등에 가서 읽기 공부를 한다?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3 때 끝내주셔야 돼요. 고등에 가서 이제 어법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문법을 정말 잘해야 된다던데 어법이 정말 중요한다던데 라고 해주시는데요. 저는 고등에서는 어법보다는 독해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유는 수능은 어법 문제 1개 나옵니다. 와, 이번 수능의 어법 문제는 정말 쉬웠어요. 제가 저희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수능을 풀리는데 아이들이 어법 문제 거짓말 안 하고 10초만 맞췄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쌤, 아이들이 이래서 스위치 문제가 나는데 주어가 바로 하나, 둘, 세 칸에 있어요. 이런 문제를 수능에 내다니 너는 정말 무시한 것 같다라고 제가 했는데요. 수능 어법은 좀 쉬워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동네 근처에 내신에서 어법이 어렵습니다. 여기서 판가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니다. 제가 그래요. 선생님 문법을 안 할 수 없을까요? 라고 저한테 가끔 아이들이 말하거든요. 문법 너무 싫어요. 그러면 이사 가라고 했죠. 우리가 이 동네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가요. 경기도나 아니면 이 서울 시내에서도 저 끄트머리를 가잖아. 그러면 어법 안 해도 돼. 라고 제가 기본적인 어법만 하면 거기선 내신 잘할 수 있어. 암기만 잘하면 되거든요. 암기만 잘하면 어법 굳이 그렇게 심하게 안 파도 돼. 그리고 수능엔 안 나와. 그럼 이사를 가. 근데 아마 이 동네에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수능 때문이죠. 그래서 네, 이 근처에서 내신을 아이들이 경쟁을 해야 되면 어법이 탄탄해야 됩니다. 이제 수능에 넘어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수능 독해이고요. 어법과 어휘 문제는 1개씩만 나와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어법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워하고요. 이 어휘 문제는 어려워합니다. 어휘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제 지문에 5개의 단어의 밑줄을 쳐져 있고 실은 그 단어의 반대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반대 단어로 바꿔놓거든요. 그럼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반대말인데 그게 왜 안 보여? 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안 보여요. 이게 논리가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어휘 문제는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독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아이들이 이렇게 고등의 어법, 내신의 어법을 완성해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독해는 결국은 수능 독해. 고등 내신에서 나오는 독해 지문도 다 수능 독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 완성하면 되는구나. 근데 고1, 2 모평이 아니고요. 고3 수능 실전 독해를 목표로 삼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목표를 조금씩 더 세분화돼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학교 영어 내신은 무조건 100점 받게 해주세요. 이제 중학교 영어 내신에서 왜 100점을 받는 걸 목표로 해야 되냐면 학습 양과 학습 능력과 실력 향상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내신을 진행하는 반에선 보통 기본적으로 저희 선생님들 모두 그렇게 하시지만 본문 암기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문법 관련된 주요 문장도 암기 그리고 영영 단어 암기 그다음에 추가 지문이 나오면 거기서 어떻게 변형될지 몰라서 이제 암기를 하라고 합니다. 물론 한국어를 주고 영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사진처럼. 그런데 점점점 아이들의 암기력은 무지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조차 암기하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도 많아요. 그럼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는 본문만이라도 암기하자라고 이제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걸 빨리 늘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가는 순간에 이 내신에서 공부해야 될 분량은 10배로 늘어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는 그 10배로 늘어난 콘텐츠를 달달달달 다 암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걸 모두 다 외워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정말 구구단 외우듯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걸 뽑아내서 암기하는 거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중학교 내신 범위를 넘어섭니다. 즉 중학교 때 이 부분에 대한 게 잡혀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정말 힘들어하면 정말 울면서 아이들이 이거 어떡하죠? 라는 친구들 이제 상위권 극상을 노리는 친구들이죠.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 본문 안 외우고도 90점 다 넘었단 말이에요 라고 해요. 90점 넘는 친구들 한 학교에 30 내지 40%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30 내지 40%만큼만 공부를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급은 예상되시죠. 즉 학습량을 늘리자는 거고요.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렇게 삼아 주셔야 합니다. 중학교 영어 대신 A만 받으면 돼 라고 하는 친구와 100점이 목표인 친구는 학습량이 다릅니다. 근데 굳이 바쁜데 역사도 해야 되고 한문도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역사랑 한문이에요. 붙였을 때 영어가 집니다. 아이들이 영어는 에이 그냥 봐도 A 되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나 한문은 안 외우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역사나 한문 같은 것들 때문에 영어를 미루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전 그거 공부할게요. 영어는 요만큼만 할래요 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다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은 못하다 할지라도 목표를 줄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목표가 이만큼인데 네가 이만큼만 우선 완성해보자. 그 다음엔 이만큼 완성해야 된다. 라고 높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법과 어법은 반드시 중학교 3학년까지 고등어법 수준까지 완성시켜주셔야 돼요. 고등어법 수준까지 완성시켜주시는 단어는 단계별로 크게 3단계의 문법이 있고요. 1단계 끝냈다, 자 2단계 넘어가자가 아닙니다. 1단계 끝내시고요. 문제풀이, 그리고 그 문법 토픽들을 가지고 문장 쓰는 연습, 다양한 문제풀이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게 한 1년 정도 걸려요.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주시고 어법으로 넘어가는 거는요. 문법에 대한 세부적인 게 잡혀 있어야 어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무를 보는 문법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완성시켜 주시고요. 2학년부터 이제 어법을 조금씩 연습시켜서 3학년 때는 완전히 글 안에서 문법을 보는 어법형 문제로 변형돼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는요. 수능, 고등 내신 이상 수준을 중3 때 얘도 완성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글을 읽어야 되고요. 논리적으로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하는 거죠. 독해 시간에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요. 정확한 독해와 논리적 독해입니다. 문제풀이는 그럼 저절로 됩니다. 물론 문제풀이 스킬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유용하죠. 하지만 이 문제풀이 스킬은 가장 나중이에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친구들은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친구인데 얘만 돼요. 문제풀이를 너무 빨리 해요. 지금 제가요 어디 학원에서 토플을요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맨날 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어요. 제가 안 본 토플 독해책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저 봤어요. 그것도 봤어요. 다 봤대요. 문제만 풀었어요. 문제를 풀고 야 이거 틀렸어. 이거에 대한 답은 봐봐. 여기 있지. 여기 근거가 있으니까 답은 이거 아니고 이거야 C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훈련된 친구를 해석 한번 시켜보시면요. 무슨 말인지 본인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뜯어 고치려고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독해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왜냐? 야 나는 이 지문 하나 숙제해내는데 15분, 20분이면 끝내는데 왜냐면 토플 제한 시간이거든요. 1시간을 들여갖고 나보고 읽으라고, 분석하라고, 주제를 찾으라고, 막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요. 이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먼저 이렇게 정확하게 글을 읽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 때가 있어요. 5학년 때, 6학년 때. 그 다음에 아이들 문제풀이 스킬을 나중에 입혀주셔도 돼요. 네, 저는 이건 제일 나중에 해주세요. 항상 말씀드려요. 말하기 쓰기는요. 정확성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미리 준비하면 돼요. 왜냐면 타픽 다 알려줘요. 미리 원고 써서 외우면 돼요. 근데 그걸 애들이 안 하는 거죠. 단어는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요. 고3 수능을 끝낸 친구들에게 야 너가 아이들에게 중학교 친구들에게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에 있어서 끝까지 뭔가를 해라 라든지 가장 하고 싶은 조언이 뭐니? 라고 하잖아요. 그럼 1등은요. 단어를 계속 외우세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가 꾸준하게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느 순간 멈춰지면 정말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단어 암기하는 걸 아이가 항상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외우고 잊어버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당연한 거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야 너는 오늘 학원에서 이 단어 30개 시험 봤지?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 가끔 그러세요. 나랑 다시 한번 시험 보자라고 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단어는 그냥 청상이에요.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그러니까 아이가 시험 보고 다 쏟아놨잖아요. 괜찮아요. 왜 저희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역사 시험 보고 나면 잊어버리고 나오잖아요.
왜 난 시험 보고 나면 생각이 안 나지? 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복이 돼야 수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11번째 외운 게 네 단어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을 실은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계속 들었던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워낙 저보다 혹시 선배인 선생님들도, 네, 선배였던 분들도 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영어를 좀 좋아했어서 아마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계산을 해봐서 자, 지금부터 내가 수능 볼 때까지 며칠 남았는데 가만 저희 때는 왜 그 33,000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단어가.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내가 11개를 외우려면 11번을 외우려면 가면서 내가 아는 단어가 몇 개 있으니 빼고 곱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리고는 선생님한테 안 여쭤봤어요. 그리고 이제 바쁘게 그냥 그런 걸 돌았겠죠. 지금 와서 가르치면서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11번을 종이에 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독해 지문에서도 보고 문법 지문에서도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 독해를 할 때 아이들이 쌤 이게 뜻이 뭐였죠?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가끔 아이들 쌤 얘가 뜻이 뭐죠? 라고 저 뒤에 있는 애가 뭐뭐야 라고 말을 해주는데 저는 조용히 하라고 해요. 왜냐면 이거를 얘가 생각해내야 얘가 이 단어를 끄집어내야 읽게 되거든요. 또 말하지 마라고 제가 그래요. 근데 아니면 서로 말해주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이 그 과정이 내가 내 저 밑에서 가라앉아 있었던 애를 끄집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11번 해주시면 돼요. 많이 읽게끔 해주시면 돼요. 중학교 내신 문제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건 중학교 2학년 아이들 시험지고요. 요 정도 됩니다. 이제 하나가 제가 2번 넘어가서 6페이지 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역삼중학교 문제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때는 33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수가 좀 줄었어요. 이번 기말고사 때 아이들이 33문제도 많아한대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문제는 줄이고 배점은 늘었는데요. 페이지가 8페이지로 늘었습니다. 즉 선생님이 문제수는 줄이셨는데요. 지문의 길이와 보기의 길이를 왕창 늘리셨어요. 네, 그래서 문제수를 줄이신 것 같아요. 너희가 문제수 많다 해서 줄였어 라고 하셨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네, 길이를 늘리셨네요. 이건 역삼중학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모든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도 심하고. 중학교 내신은 제가 이거 하나 오늘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시험 문제였는데 보시면 이제 A번만 좀 봐주세요. 얘가 뭐냐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게 시험범위였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여기서 간접 의문문을 열심히 생각합니다. 어순이 맞았나?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맞았나? 얘는 think라는 동사라서 의문사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의문사 있고 의문사하고 주어네? 이제 의문사와 주어 역할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저기 있고 여기 동사 목적어 있네? 맞았다 라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낸 문제는요. 스위치 문제를 내시면 돼요. 여기가 와시 주어기 때문에 커스에 s가 붙어야 돼요. 근데 저걸 수업 시간에 언급하셨냐? 프린트해라도 그럼 언급하셨냐? 아니요. 안 해주셔요. 안 해주세요. 기본이요. 즉 이제 이거 말고 한 문장 실은 더 있거든요. 즉 뭐냐면 이런 기본적인 어법은 다 알고 있잖아. 그리고 일부러 허를 찌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너네가 오형식만 열심히 공부했다고 오형식만 보면 안 돼. 거기서 수일치도 봐야 되고 시제도 봐야 돼. 간접 의문문이야? 그럼 직접 의문문을 내실 수도 있다. 거기 속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말을 자꾸 해주거든요. 되게 많이 아이들이 속았어요. 선생님 이거 왜 틀렸어요? 라고 수일치 이제 그럼 애들이 라고 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딴 게 아니고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안 보여요. 근데 네, 대한민국의 시험 문제는요. 안 보이는 걸 봐야 됩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알아? 몰라를 확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법이 정말 탄탄해야 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 내신을 잠깐 비교 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때에는 5등급제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A를 받는 친구들은 어려운 학교는 28%, 그 다음에 좀 쉬운 학교는 44%까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까지 등급이 나있는지 보시면요. 44%였다면 3등급입니다. 5등급에서 3등급이에요. 예전 9등급 체계에서는 4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 5등급 체계가 되면 1등급이 안 되면 되게 많이 힘든 건 아시죠? 그렇게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등학교 시험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역삼이 요번에 늘어나서 페이지가 8페이지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는 18페이지입니다.
16 혹은 18페이지. 네. 제가 조금 이따 3시에 또 중대국어 오늘 직보거든요. 중대국어가 이 근처에서 영어 시험이 아주 많이 어려운 학교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쉽지는 않습니다. 범위도 아주 많은 최고의 학교는 아니고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중대국어가 엄청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조금 중간 정도 되는 학교가. 근데 네, 직보 제가 3시에 시작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많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가는 순간에 보시면은요, 얘가 비포 용지에다 주거든요. 시험지를 한 페이지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반 페이지가 지문인 거죠. 이 반 페이지 지문인데, 근데 얘는 어찌 보면 범위를 나왔던 거잖아,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법도 많이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기억 못합니다. 다시 읽어보고 풀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외운다 할지라도 기억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독해 실력이 빨라요. 제가 잠깐 넘기면서 보여드리면 아이들이 이 정도의 지문을, 이런 문제 보시면은요, 지문을 하나, 두 개, 세 개를 합쳐놨어요. 다 다른 지문이에요. 그리고 얘네를 인설션하는 문제를 합친 거예요. 원래는 중학교 때는 요게 한 문제, 요게 한 문제, 요게 한 문제였을 텐데 고등에서는 이거를 묶어서 한 문제로 만드는 거죠.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서술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서술형 줄도 많죠.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조금씩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써야 되는 답이에요. 잘못된 건 올바르게 고치고 이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답을 써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문장이 많이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이 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고등에서 부분 점수를 주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만 수정답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준 제약 조건에 맞춰서 써 이건데요. 그 제약 조건을 아이들은 조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외고는 더 심해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정확하게 문법적인 틀이 잡혀 있어야 이 정확한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친구들은요,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 안 된 거죠. 문법을 배울 때 문제만 풀었던 거죠. 그랬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잖아요. 서술형에서 그냥 깎여요. 서술형에서 날아가면 점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객관식은 다 맞았는데요. 서술형에서 너무 많이 깎였어요 라고 하면 3, 4등급이에요. 무슨 급제. 객관식 다 맞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로 한 2, 3점 깎였어요. 하나, 두 개 정도에서 2점씩 깎였다? 그러면 2등급 간당간당 3등급이에요. 지금 9등급제에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문법 시간에 문법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조금씩 처음에 이 숙제를 내주면은요, 아이들이 별표만 쳐와요. 어저께 실은 한 친구한테 제가 좀 버럭했네요. 별표를 쳐왔더라고요. 이 아까 보셨던 그 밑줄 문제였어요. 이렇게 밑줄 문제를 별표를 쳤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하더라고요. 모르긴 뭘 몰라. 네가 한 단어라도 써야 내가 설명을 해줄 거야. 네가 한 단어라도 안 쓰면 내가 설명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막 낑낑낑낑 해서 어떻게 맞추더라고요. 되네요 이러거든요. 돼요. 근데 이 낑낑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처음에 이 숙제를 내주면은요, 별표 쳐와요. 그럼 제가 안 받아요. 남아서 시켜요. 일부러 남아서 시켜요. 그러니까 이 숙제는 특히 제가 지금 중3도 그런데요. 남아서 다 하고 가 라고 하고 일부러 본인한테 전화를 드려요. 오늘 이 숙제를 안 했으니 남겨서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숙제 안 해왔다고 모든 걸 다 보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얘는 특히 그래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내가 이걸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정말 그려라도 그래야 얘가 늘어납니다. 서술이.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투를 쓰는 게 아니고요, 얘가 요구하는 대로 쓰는 걸 연습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고등 내신은 지금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문법은 저렇게 고등 내신까지 목표를 삼아야 되는구나. 두 번째, 독해는요, 수능인데요. 수능 독해가 많이 쉽다고 하던데요. 이제 요즘엔 특히 이제 많이 안 그러시더라고요. 점점점 어려워져서요. 보시면은 이때는 뭐 코로나 때였어요.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보통은요 6, 7% 정도 맞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 6평에서는 1.47%가 나왔고요. 9평은 좀 쉬웠고요. 10월 모의평가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수능은 아직 결과는 안 나와서 근데 저는 작년보다 조금 더 높을 것 같긴 해요. 퍼센트가. 근데 모르겠습니다. 봐야 돼요. 이번에 재수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재수생 친구들이 잘 봐요. 저랑 수업을 했던 한 친구도 재수는 아니었고요. 그냥 미련에 수능을 한번 봤거든요. 이 친구 영어를 잘하는 친구인데 지난번 수능 때 본인 본 시험에서는 89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절망을 했는데 이번엔 100점 받았다고 전화 온 사람. 뭘 했는데 비법을 말해보지 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네가 지금 대학을 다니면서 원서를 읽잖아. 원서를 읽으니까 너 리딩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저 원서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안 했는데 신기해요. 마음이 편했나 보다. 네, 실은 그 부분이 있거든요. 저 원래 잘하던 친구였어요. 100점 받아도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 현장에 갔을 때 이 시험에 이 정도 난이도의 시험에서 정말 1등급 안에 들려면 독해가 정말 탄탄해야 돼. 그래서 어렵게 공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입시 영어를 데뷔하느냐가 이제는 관건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 무조건 입시 영어는 완성해 주셔야 돼요. 저희 디치 베스트 학원에서 아이들하고 진행하는 로드맵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는 기본 독해 문법을 다집니다. 그래서 문법은 문장 쓰기에 또 많이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토플형 독해. 제가 토플과 수능 독해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수능형 독해는요, 문장이 10개, 12개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많아도 4개짜리도 있고요, 6개짜리도 있습니다. 너무 짧고 너무 추격적이라서 글의 흐름을 공부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토플형 독해는 글이 문단이 최소한 4개, 5개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논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수능형 지문은 토플 지문을 이렇게 딱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 솜사탕 얘기하거든요. 저 어릴 때 솜사탕을 좋아해서 솜사탕을 자주 사 먹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이렇게 한 주먹으로 이렇게 눌러서 요만하게 만들어주세요. 입에 묻힌다. 너무 싫어하는데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있잖아, 솜사탕 이렇게 눌린 거랑 똑같은 거야. 토플 지문은 이만하게 부풀려 있는 거고 얘는 눌린 거야. 근데 니네가 얘를 이해해야 요거 이해할 수 있는 거란다 라고 말합니다. 즉 그걸 훈련을 먼저 중학교 때 시켜주시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넘어가면서 점점 더 수능의 스킬로 가는 거죠. 이제 가끔 그러세요. 요즘에 저도 교보문고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제가 가서 실은 주말에 가서 일부러 몇 시간 있어요. 이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막 싸우기도 해요. 아이들 엄마는 내가 이 책을 했는데 왜 또 하라 그래? 막 이런 소리 치더라고요. 이제 어떤 책을 영어 코너 있으면서 어떤 책을 많이 하나?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아이가 오손도손 일요일날 와서 책을 고르는데 이제 그럴 때 그것도 보고 요즘 아이들은 어떤 걸 관심이 있나를 사실 가끔 보는데요. 제가 놀라는 게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책인데 수능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이들을 망칠 것도 같은데 책을 들춰봐도 이건 아직 아이들한테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분입니다.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독해, 논리적 독해, 또 문법, 문장 쓰기 위주로, 이해 위주로 가다가요. 중3 때 가서는 진짜 실전 마무리하는 거죠. 고등어법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초5부터 중3까지 실은 바쁘게 달려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더 늘려가지고 하면 어떨까? 어저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조카를 키우는 제 동생이 잠시 카카오톡으로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는 미국에서 이제 2학년이거든요. 저희 조카는. 언니 황소가 뭐 하는데요? 라고 묻더라고요. 황소에서 뭘 가르치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제 동생이 수학을 전공했거든요. 거기 뭐 가르치는지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아니 걔가 한국이겠지. 여기는 걔는 여기 있는데 뭐. 즉 아니 요 나이 때 이제 제 조카 나이 때부터 이제 해야 된대. 준비해야 된대. 그래야 얘는 이제 갈망은 한국에 올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 애들 그걸 공부한다잖아. 그러니까 얘도 뭔가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도 길게 늘려서 초3, 초2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니요. 초4 때까지는요. 그냥 책만 읽혀줘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냥 영어 재밌게 시켜주시고요. 그냥 영어 스티커 같은 거 보여주시고요. 그때 막 굳이 학습은 안 해주시죠. 근데 재미있게 단어를 조금씩 익히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저 때부터 시작. 왜냐면 아이들의 메타인지가 저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3 때까지 가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는 로드맵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중학교 1학년은 고1, 중2는 고2, 중3은 고3에 수능을 100점 받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내신에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독해 수업도 이렇게 분석적 독해, 속독, 다독 모두를 합쳐서 수업을 하고요.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만 하고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문장까지 다 아우러 수업을 하고요.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어는 10번 외우고 또 까먹고 하는 부분 그냥 그렇구나 잘했어 라고 칭찬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 있는 숫자는 뭐냐면요. 저희 아이들이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5시간 딱 할 수 있어요. 영어에. 요즘 아이 바쁘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일주일에 5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보통 부모님들은 이렇게 정규반을 선택하세요. 정규반이 저희가 수업시간 5시간이거든요. 근데 5시간 수업은요. 최소한 숙제를 하는 4시간이 필요합니다. 5시간밖에 없는 친구는 저는요. 저희한테는 정규반 주 2회반을 아이들에서 많이 오면 좋죠. 하지만 이거 추천을 안 드리고요.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코어반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을 좀 줄이고 숙제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친구들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아마 이 부분이 많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요. 아이들이 영어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가 숙제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정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맞춰보시고 아이 학원 선택을 해주셨어요. 간혹 이제 많은 학원들이 있는데요. 아이들 수업만 돌리는 프로그램을 짜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저도 주변에서 듣거든요. 그건 정말 아이를 망치시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서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고 개념도 외워보고 혼자서 숙제를 해보지 않고 수업만 듣는다? 저는 그 아이 영어 잘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반을 고르실 때는요. 반드시 제가 뒤에 플러스는 이제 숙제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넣어놓은 거라서 이 부분 확보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가 단어가 너무 약하다. 그렇다고 해서 단어를 막 주량창 2시간, 3시간 암기하는 건 절대 안 돼요. 30분, 1시간씩 끊어서 한 번, 2번 반복해서 외울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거라서 이 부분에 쓰는 단어 시간을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요. 최소한 숙제 시간, 수업 시간 봐주시고 아이들 수업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입니다. 입학 테스트 처음에 보고요. 그 다음에 매일 와서는 보케블러리 테스트를 보고요. 수업 때마다 그리고 퀵퀴즈를 봅니다. 아이들이 오늘 수업한 거 이해했나? 라는 부분에 대한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를 대상으로 했을 때 독해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문법은 이제 어떤 그 주제가 끝나면 단락이 끝나면 GA 테스트를 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 보강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6개월마다 정기평가 프로세스 테스트인데요. 저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의 승관도 되고 강반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여기까지고요. 이제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그럼 우리 아이가 배치리스트 학원에 왔을 때 어떤 부분을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마 들어보시면 어머님들이